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하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문의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뉴스탑10은 여기부터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내일 2차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쯤이 될 것이라는 조금 전 입장 발표도 있었는데요. 피해자 측은 궁금한 것 다 말하겠다 이렇게까지 전했습니다. 본인의 속옷 차림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텔방 대화 요구, 음란한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의 수위는 심각해졌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궁금한 거 다 말하겠다. 의미심장한데 물론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피해자 측이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성추행에 입증할 만한 사실들을 털어놓겠다는 겁니까? 일단 지난 12일 날 1차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을 좀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제 2차 기자회견을 내일 갖는 것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떤 방송인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뭐 했냐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다든지 또 숨어서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더군다나 또 어떤 피해자에 대한 굉장히 인신공격성 공격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그 부분과 함께 여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계속 피해 호소인이라는 참 생소한 단어로서 어떤 피해자를 상대가 어떤 왜곡하는 그런 행태가 보였죠. 뭐 뒤늦게 이제 피해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여전히 여권 내에서 또 여권 지지자들 내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변호인 측이나 또 성폭력 상담소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밝히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서울시장이라는 권력 그리고 어떤 이 권력층에서 이루어졌던 성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 공개함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겠다. 아마 이런 의도로 내일 2차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 옆에 보이는 이 화면 뭐 기억하실 텐데 1차 기자회견 이후에 서면으로 이 성추행 실태를 폭로했던 와침 저녁으로 혈압 제기 주말 새벽 마라톤 동행 요구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추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 뭐 협력사 여직원 사례 한국경제 보도를 저희가 인용을 했었는데 그럼 내일 서울시 내부에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것도 밝힐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제3의 피해자가 밝혀질지 여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만은 서울시의 이 조직 문화, 특히나 피해자가 이 주변 공무원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 방조 내지는 조장했다는 혐의까지 지금 서울시가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청의 6층 사람들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예. 아마 추가 기자회견에서 6층 사람들,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호소가 어떤 방식으로 묵인되고 압살당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피해자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성추행과 관련해서도 당초에 이 김재련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추행 사실을 다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의 인터뷰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위 높은 2차 가해가 피해자에게 이루어졌고 일부에서는 과연 박 시장이 성추행을 한 게 맞긴 맞느냐 이런 진상규명의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인 측에서도 당초 입장에서 선회해서 조금 더 강력한 성추행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을 추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해자 측이 2차 회견을 앞서서 운을 띄워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요.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할 수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도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은 오늘 2차 기자회견 앞서서 운을 띄워놓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서울시에 그렇게 수차례 이 피해를 호소했는데 묵살했던 서울시가 어떻게 시 차원에서 묵살했는데 녹취 파일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정 변호사님 서울시 강제 수사에 대한 동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전 시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믿고 싶은 분들은 지금까지 발표된 거 보면 저게 무슨 강제추행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저 고소는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이고 죄명 자체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실제 공개를 하게 되면 참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박 전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어차피 이제 감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피해자가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묵살을 했다고 한다면 예. 그 강제추행의 방조범 도와준 사람이거나 또는 그런 걸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한 박 전 시장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네. 방조를 했거나 직무유기라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 묵살한 녹취 파일을 사뭇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재련 변호사, 그러니까 이 피해자 측의 법률 대리인 SNS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내게 어떤 퍼붓는 자들이 있나 보다 헛수고다 2차 가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 교수님, 그러니까 법률 대리인 측에서도 2차 가해가 경찰의 수사까지 의뢰한 상황이지만 여전하다. 특히 법 여건에서 좀 활발하다. 이런 얘기에 뉘앙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이기도 하고 또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그 SNS상의 공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8년 2월에 이 김재련 변호사가 전 서지현 검사 있잖아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 관련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었어요. 처음에 맡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김재련 변호사가 화유회 치유재단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방송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 중에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이제 소위 그 진보 진영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아마 김재련 변호사를 공격했던 것 같고 일부잖아요. 예, 일부예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 김재련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임을 안 하게 되고 사임을 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공격을 해서 본인이 사임을 했지만 예. 이번 사안도 사실은 이제 여권과 야권이 이렇게 여권 야권을 표현하고 진보 보수가 나뉘어서 그것도 일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진보 일부 진영에서 어쨌든 김재련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공격이 있음에도 이번만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SNS를 통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차 추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추행 사례와 그리고 서울시가 묵살한 녹취 파일도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집중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망 경위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데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순영 젠더 특보가 경찰에 출석해서 5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보고하실 때 피소 증거 알고 후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신 거예요? 손님스러운 일이라는 게 성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후보님 참모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보님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이렇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요. 정 변호사님. 네. 그런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뒤에 화면에 준비가 될 수도 있어요.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혈혈단신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그냥 귀가하는 모습. 취재진의 말에도 답을 했는데 네. 임순영 젠더 특보는 조금 반대로 변호사와 대동을 해서 여러 가지 조서를 보는데 2시간 넘게 걸렸다. 좀 치밀하게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위치가 다르죠. 임순영 젠더 특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서에 고차에 접수되기 전에 그 사실 파악하고 박 전 시장에게 혹시 무슨 마음에 걸린 게 있느냐, 잘못된 게 있냐 물어봤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공무상 비밀이 누설이 됐고 예. 그것을 임순영 특보가 어떤 경로거든 알았다는 것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순영 특보는 그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점에서 본인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변호인을 대동하고 갔고 혹시 조서가 자기 원하는 대로 제대로 진술이 작성이 안 돼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시간 동안 꼼꼼히 자기 방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 변호사님. 네. 젠더 특보가 어떤 의혹으로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렇게 2차 기자회견했다고 김재련 변호사가 경고각장까지 날렸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럽죠. 왜 그런가 하면 젠더 특보가 박 전 시장하고 미리 사전에 예약도 없이 갑자기 시장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집히는 게 없느냐. 근데 그분이 무슨 점쟁이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전에 뭔가 정보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을 밝혀줘야 되는데 본인은 아마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변호사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화면에 보이는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달리 어제 임순영 젠더 특보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비교적 준비가 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묵묵부답이었는데 그런데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정황 하나가 나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2시간 전에 그러니까 2시 반쯤에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서울경찰청 팀장급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인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임 특보가 박 전 시장한테 실수하신 것 있냐고 경찰이 파악하는 상황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았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저 얘기를 종합하면 경찰이 그러니까 박 시장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2시간 전에 이미 낌새를 알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겁니까? 지금 이제 임순영 특보가 어떻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서가 이제 오늘 나온 것인데요. 뭐냐면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4시 넘어서 이제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그 바로 현장에서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그 앞서서 이제 3시쯤 넘어서 임순영 특보가 박원 시장에게 혹시 실수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이 밝힌 사실에 따르면 2시 28분쯤에 임순영 특보가 서울청에 전화를 합니다. 청소년과에. 자,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서울시청과 관련된 사건이고 이거는 직접 조사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리 이제 알려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청 같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당연히 상황을 보고를 했겠죠. 뭔가 서울시청에 중요한 사람에 대한 어떤 비위나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사건에 지금 접수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은
이 사실을 그러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뭔가 서울시장에 대한 이상한 낌새를 그동안 알고 있으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지금 고소장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임순영 특보가 박 시장에게 물어봤을 정황들 이런 것이 충분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 중간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여성청소년과에서 그럼 서울시청에 누가 알려줬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보면 실시간으로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안이 전달됐고 그 다음에 이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9시쯤에도 임순영 특보가 그 관사 부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청에 있는 공무원 2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수사 내용이 실제로 그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서울시장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된 정황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가 앞으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더 이 경찰이 미리 알았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냐면 장혜철 평론가님. 일각의 야당의 주장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로부터 30분 뒤에 갑자기 젠더 특보가 시장팀 찾아가서 시장님 실수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일련의 흐름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단언을 할 수 없지만 이 시계열을 놓고 보면요. 너무 공교로운 건 사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충분하죠. 2시 30분에 피해자 측에서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서울시 높은 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다. 조사 제대로 해달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30분 뒤에 서울시에서 임순영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을 찾아가서 실수한 것 있으시냐고 보고를 하거든요. 물어보거든요. 그 30분 사이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화를 받았던 서울시청 여성청소년과 팀장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청으로 해당 내용, 지금 뭔가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 연루됐다더라. 이렇게 전했을 가능성이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물론 서울시나 경찰 측에서는 이 당시 2시 반 전화는 피해자가 고소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결국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실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서울시 높은 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처음으로 떠올리는 사람이 당연히 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성 청소년과의 전화를 걸었다는 것은 성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청에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파견한 치안협력관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지난 2월부터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치안협력관 있죠. 예. 언제든지 유기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사실상 구축된 상태에서 여성 청소년과의 접수된 높은 부가 관련된 신고 전화 이렇게 충분히 임순영 젠더특보에게까지 30분 만에 전해질 수 있는 건 물리적으로 너무나 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던 이 여성 청소년과 팀장부터 시작해서 저 치안협력관까지 필요하다면 핸드폰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통화 기록이 있는지 등을 조회해봐야 될 대단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야당의 추정과 의심인데 최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뭐라고 해명하고 있습니까? 서울경찰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0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간격이 30분인데 최초로 전화를 받을 때는 고소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물어봤고 예. 누가 피고소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고소장 받고 나서 그게 박원순 전 시장인지 알았지 전화 받을 당시에는 박원순 전 시장이 피고발인지 고소인지 몰랐기 때문에 전화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서울청은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고소장 접수 사실이 박원순 전 시장 측으로 흘러갔는지 앞으로 이게 계속 관건일 텐데 저희도 수사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 이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